자, 반갑습니다. 야구입니다. 최근에 환율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죠. 코스피가 7천, 8천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강한 증시일 때도 이렇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데, 보통 증시가 이렇게 강하면 외국인들도 와, 한국 주식 좀 사볼까? 하면서 돈들이 밀려오기 때문에 그 나라의 화폐가 강세를 띠게 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달러가 강한 것도 아니야. 달러 인덱스가 100도 안 된다는데, 야,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이젠 계속 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가장 박살나고 있는 업계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의 해외여행인데, 야, 끝도 없이 올라가던 해외여행이 거의 이제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쭉 내려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환율도 비싸, 또 비행기 값은 얼마나 많이 올랐어. 이제 2010년대 이전처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몇 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그것도 가까운 동남아나 일본 정도 가는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행보다 더 심각한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한국 학생들의 해외 유학, 특히 미국 유학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반토막이 났다고 하고, 여행은 그냥 좀 비싸다 싶으면 줄이거나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유학은 뭡니까? 유학은 학부 유학 4년, 게다가 애가 좀 잘 적응하려 치면 중고등학교부터 뭐 프랩스쿨,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내려면 도대체 달러를 몇 년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진짜 돈이 썩어 넘치는 그런 집안만 겨우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각에선 요즘엔 AI가 나와서 학벌, 메리트 이런 거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유학을 왜 가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 말씀도 맞지만 저 흑우도 사실 15년, 20년 전에 미국 학부 유학을 준비하다가 제 처참한 수준을 단박에 깨달아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제가 생각하는 미국 유학, 학부 유학의 이모저모라든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재미난 점들을 모아서 한번 오늘 컨텐츠 준비해왔습니다. 자,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지만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에서 공부 좀 잘한다 싶으면 북미 유학, 그중에서 특히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인기였죠. 그때는 뭐 자사고, 특목고 할 거 없이 외고를 가든 아니면 과학고를 가든, 특목고를 붙었다 하면 중3 때 바로 SAT 학원, AP 학원 이런 미국 대학 입학 시험 학원에 바로 등록해서 미국 명문대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히트였습니다. 사실 요즘하고 굉장히 이게 다른 게, 요즘은 미국 사립대학교가 등록금이 1년에 6만 달러, 7만 달러라고 하거든요. 물론 대단히 뛰어나서 장학금을 받거나 더 싼 학교들도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숙사에다가 밥도 먹어야죠. 밀플랜, 야, 그리고 책값도, 교과서도 뭐 한 권에 미국은 3, 40만 원이래. 거기다 또 생활비에 운전을 해야 되는 도시도 있다 보니까 요즘엔 1년에 학부 유학비가 1억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하는데, 그런데 20년 전엔 달랐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조선, 석유, 화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수출이 엄청 호조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굉장히 강세였고, 뭐 요즘에는 재벌집까지는 아니어도 뭐 중소기업 대표 아들 이 정도는 돼야 유학을 보낸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뭐 강남 살면 한국 대학을 가나 아니면 좀 더 고생해서 미국 대학을 가나, 물론 조금 더 고생을 하고 돈을 더 많이 쓰고 집 대출 좀 받고 하긴 했겠지만 선택의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딱 그게 금융위기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국에서 10년 넘게 해외 명문대를 많이 보냈던 외국어 고등학교들이 해외대 준비반을 거의 다 폐지하고 남아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당시 제 기억 속으로도 되게 어린 마음이었지만 비교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됐던 게, 2010년대 연세대 경영학과 1년 등록금이 약 7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010년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대학교 유학 가는 게 진짜 비싸다 얘기 나왔던 게 한 6.5배 정도 등록금이 차이가 났는데, 가장 최근엔 이 차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한국 국내대학교의 등록금, 정부의 눈치를 보느냐 한 푼도 못 올려서 실질 등록금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아시죠? 국내 등록금은 제자리인데 미국 사립대학교 등록금은 물가를 아득히 초월하면서 계속 올라서 요즘 미국 명문 사립대 1년 등록금이 7천만 원, 8천만 원 가까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11배, 한 15년 전보다도 이게 격차가 2배가 더 벌어진 거야. 얼마 전에 KB 부자 보고서에서 2025년 기준 한국 가구 상위 1% 순자산 커트라인이 한 34억 원이라고 했는데, 미국 학부 유학을 보내면 한 명의 준비 비용까지 최소한 못해도 한 10억은 될 것 같은데, 야, 애 둘이면 20억. 우리나라 상위 1% 가구인데도 집은 언제 사고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그런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게다가 이렇게 환율이나 비싼 교육비만이 문제가 아닌데, 한국이 잘 나갈 때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이 책을 보셨을 겁니다. 명문 사립 초호트 프랩스쿨을 졸업하고 고생을 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홍정욱 씨의 에세이나, 아니면 정말 가난했지만 영재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유학 준비를 해서 결국엔 프린스턴 대학교에 합격했던,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순 없다, 야, 이런 진짜 낭만 가득한 책을 내셨던 김영근 작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미국 유학의 실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정보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이렇게 매우 단편적인 소재로 미국에 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그냥 상상의 나래로만 펼칠 수밖에 없었는데,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순수 한국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할 자리를 잡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게 진짜 천상계 난이도란 게 최근엔 많이 드러났죠.
많았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굉장히 신화적인 존재였던 김영근 씨가 결국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한국의 의대에 다시 편입했고 지금은 미용 전문 의사로 일한다는 사실은 이미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프린스턴 대학교면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거뜬히 꼽히는 말도 안 되는 학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문의 장벽을 뛰어넘긴 진짜 쉽지 않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미국에서 M7이라고 불리는 매우 유명한 MBA 학교 중 하나를 나왔는데 거기에 한국 학생 커뮤니티가 또 있었다고 해요. MBA 과정 2년 다닐 때는 같이 뭐 삼겹살도 먹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으쌰으쌰 잘 지냈는데 이렇게 MBA를 끝마치고 어디에 가서들 다들 일했나 한번 살펴봤더니 테크 기업으로 간 학생들도 있었고 사모펀드, 컨설팅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많았는데 딱 하나 예외 없이 공통적이었던 거는 시민권이나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토종 한국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미국에 정착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었는데 아마 저처럼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H1B 비자. 외국인으로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와서 직장을 얻고 또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하는 관문인 H1 비자를 받는 난이도가 갈수록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다고 하죠.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실력이나 내 절박함 이런 거랑 관계가 없이 그냥 운으로 로또 돌리는 것처럼 추천을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 금융위기 때에는 유학생들이 하도 많이 돌아가서 뭐 합격률이 70%, 80%가 났었는데 코로나 이후엔 중국인들, 인도인들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세해서 최근엔 합격률이 10%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그나마도 수학, 컴공, 전기전자공학과 스템 계열 학생들은 이런 로또 같은 H1B 비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주어진다고 하는데 일반적인 문과 학생들은 딱 한 번밖에 없어서 한국인 문과 학생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고 시간을 들였는데 어디 뭐 미국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 취직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는 겁니다. 야, 제 친구 중에선 정말 뛰어난 친구가 있어서 굉장히 명망 있는 MBB 미국 본사에서 이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큰 손실이야. 그래서 싱가포르 지사로 보내서 한 번인가 두 번 더 H1B 비자를 지원하는 걸 기다려줬거든요. 근데 이게 다 떨어져갖고 결국엔 나이가 30이 넘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를 주변에서 또 봤습니다. 물론 모두가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 유학의 꽃은 뭡니까? 한국에선 절대로 꿈꿔볼 수조차 없는 고점의 돌파죠. 이런 어려운 난관을 뚫고 또 비자도 발급해줘야 되고 신분도 불안정한 외국인의 그 처지임에도 골드만삭스 아니면 요즘에 인기라는 에버코어와 같은 그 부티크 펌의 불리한 조건들을 다 꺾고 취직에 성공한 정말 의지의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죠. 이 친구들은 나이가 30, 35인데 연봉을 적게는 10억, 많게는 30억까지도 수령하는 케이스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것만 보고 이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죠. 한국에서는 편하게 연애도 하고 삶의 의미가 뭔지도 고민해보고 내 적성이나 커리어가 남들이 다 좋다는 진로가 아니라 나한테 정말 충만감을 주고 열정을 주는 게 뭘까 그런 진로를 고민해볼 그 시간에 이 친구들은 불안에 떨고 계속 뭐라도 하나 하려고 스스로를 내몰아야 됐던 그런 20대 30대를 아마 대부분은 보냈을 겁니다. 참 이게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리고 특히 제 주변에 보면 정말 성공하는 커리어 또 서로가 사랑하는 따뜻한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이어져서 가정을 꾸리는 이 두 개를 다 가진 애들이 진짜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책 중에 하나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건 하우젤의 Same as Ever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인데 우리가 흔히들 어떤 사람의 아주 단편적인 모습 아주 짧은 순간을 보고 와 너무 멋있다 부럽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시궁창일까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교하고 스스로를 불행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여기서도 야 쟤네들 너무 부럽다 나이가 30, 35밖에 안 되는데 연봉을 저렇게나 받아? 그런데 이런 모건 하우젤의 말은 한 사람을 부러워할 땐 그 사람의 파편만 부러워하지 말고 전체를 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문구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와닿았던 문구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인생은 한 번뿐이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20대 때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 것도 너무나 큰 축복이야.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의 변화의 바람은 뭐냐면 10년 전에 비해서 학부생은 절반으로 뚝 떨어졌지만 석사, 특히 박사하는 유학생의 수는 거의 줄지 않았죠. 이 둘의 차이는 뭐냐? 학부생들은 보통 해외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엄청난 돈을 그대로 갖다가 써야 되거든요. 특히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져 있는 박사 학생들의 경우에는 일단 입학부터가 엄청나게 어려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 엄한 사람 갖다가 뽑았다가 나중에 취직 안 되면 누가 책임져주는 사람도 없고 안 그래요? 모든 전공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미국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에선 박사를 굉장히 소수 정예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입학만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꽤나 풍족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박사과정 중인 친구를 만났는데 한 달에 티칭하고 지원금으로 받는 돈이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이더라고요. 나는 해외 유학 가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야, 너 학생 아니었어? 그런 말이 절로 나왔고요. 특히 또 요즘에 뭐 환율의 격차나 미국과 한국 간의 나라의 체급 격차도 이런 처우에 크게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 미국에 임용되신 교수님들이 한국행을 고려할 때 기존에 미국에서 받던 연봉의 반도 아니고 3분의 1로 오는 걸 감수할 수 있어야지 그제서야 돌아올 수 있다고도 하죠. 그래서인지 한국이 옛날에는 한국에 있는 웬만한 명문대에선 미국의 명문대 박사를 받으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특정 전공에선 그냥 미국 박사님들도 모시기가 어려운 약간 과들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달라지고 있는 모습은, 예전에는 진짜 제 주변에도 문과 전공들이 많았는데 15년이 지나니까 유학생들도 깨달은 겁니다. 이거 스템을 전공하지 않으면 내가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다. 가뜩이나 외국인으로 디메리트를 갖고 있는데 전공을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겠다 생각이라도 했는지 스템 계열 학생의 전공 비율이 이전보다 훨씬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제 주변에 유학을 결국엔 갔다 온 친구들이나 한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을 비교해보면, 이게 진짜 미국이나 한국이나 굉장히 서로 다른 환경이라고는 하지만 불과 지낸 시간이 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되게 성격들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미국 물을 좀 먹고 온 친구들을 보면 뭔가 이게 좋게 말하면 도전정신? 반골 기질이라고 할까요? 한국 전통 회사에 들어가면 야, 너 진짜 눈치 없구나, 그런 이야기를 듣기 딱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인들이 이런 마인드가 조금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왜냐, 가장 최근에도 한국 사회의 가장 이슈는 뭐였습니까? 역시나 반도체였죠. 근데 이게 반도체 산업도 40년 전 5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정말 위대한 기업가들 몇 명이 그거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런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위험을 또 감수해서 산업을 키웠던 게 30년 40년 50년 후에도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한국인들이 가장 못하는 능력 중 하나야. 배짱을 가지고 지금 당장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더 잘할 수 있고 큰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배짱을 가지고 위험을 지고 베팅을 하는 걸 진짜 못해. 근데 이걸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딱 주어진 거 시키는 거 그런 것만 딱딱딱 잘할 수 있도록, 또 그런 거에 경쟁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잘하는 게 결국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미국에 유학 갔던 한국 학생들 중에서 일부만 한국에 돌아왔을 텐데 그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유니콘 기업 창업자 출신 예컨대 100명이 있다면 그 중에 17명이 해외대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게 비율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창업자라면 아무리 못해도 10년 혹은 그 이상 전에는 대학생이셨을 테니까 숫자를 비교해보면 미국 학부에 재학 중이던 한국 학생들보다 한국 대학에 재학했던 학부생이 100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학부 재학생 숫자는 100배 차이 나는데 유니콘 창업자 수는 5배밖에 차이 안 나.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미국 대학을 나오면 한국에서 큰 창업가가 될 확률이, 물론 리턴을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테니까 최소한 20배가 높다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그냥 논리적인 허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흑우가 개소리 푸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해외 경험이 어느 정도 위험 회피 DNA를 심어준다, 그런 걸 좀 저는 느끼기도 했고요. 이런 고환율 시대에 우리의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미국으로 또 영국 그 외 나라로 보내서 가르칠 수가 없으면 우리나라 국내에선 이걸 가르쳐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참 좋을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주어진 거 시키는 것만 잘 해도 중간은 간다, 지금 반도체 수율 나오는 거 그거에만 집중해서 하는 것도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언제고 우리가 반도체를 먹고 살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잖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 중 한 명이 미국의 컴퓨터공학으로 이름이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여름방학 때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스타트업으로 큰 회사가 된 창업자들 중에서 마크 저커버그는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속해 있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학부 중 그 누구도 마크 저커버그보다 코딩을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 운이 정말 좋아서 아주 칼 타이밍에 그 비즈니스 모델로 창업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뭐 그때는 어렸으니까 막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깟 코딩 좀 잘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능력을 마크 저커버그는 가지고 있었죠. 페이스북 굉장히 극초창기 투자자였던 피터 틸이 이야기했었습니다. 당시 이사회에 야후가 마크 저커버그한테 와서 당신의 회사 1조 원에 사겠습니다. 야, 이거를 한국인 창업자들 100명, 1000명한테 물어봤으면 어땠을까? 전 모르긴 몰라도 999명 혹은 1000명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았을 것 같죠? 아니 1조 원이 아니라 100억이어도 내가 봤을 땐 절반 이상 팔았어.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걸 거절했습니다. 게다가 5년 후, 6년 후에는 이사회 의견을 거듭쓰고 1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인수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죠. 아니 무슨 창업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그런 기업에 1조 원을 태우냐? 이사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그 회사가 바로 인스타그램이었죠. 저 같은 흑우나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능력을 배양할 공간이나 환경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최근에 많이 꺾이고 있는 한국인들의 해외 유학 열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하단에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도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